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내 정원에 처음 젊은 정원사가 들어온 그날 말이죠.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늘 무심했고 저는 그저 쇼윈도 속 인형처럼 명문가 부인의 역할만 해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은 이미 서재로 들어간 뒤였고 저녁이면 피곤하다며 먼저 잠자리에 들곤 했죠. 대화라고 해봤자 집안일에 관한 짧은 지시사항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원으로 도망쳤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며 무언가를 키워내는 일만이 제게 남은 유일한 안식처였죠. 장미며 수국이며 희귀한 야생화까지 직접 구해다 심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무릎이 시려와도 상관없었어요. 그 시간만큼은 제가 저로 존재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원사는 26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원예학을 전공했다더군요. 처음 그가 정원 일을 맡겠다고 왔을 때 저는 단지 실력 있는 조력자가 생긴 것뿐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왜 이 자리에 수국을 심었는지, 봄이 오면 어떤 색깔로 정원을 채우고 싶은지, 남편이 평생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그는 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건 위험한 감정의 씨앗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저 누군가 제 말에 귀 기울여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만 느꼈을 뿐이죠. 오후에 따스한 햇살 아래서 우리는 정원 이야기를 나눴고 그 시간만큼은 저도 그저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명문가의 며느리도 아들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정원을 사랑하는 한 여자. 그리고 며느리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아들 준호가 데려온 그녀는 처음부터 제 모든 것을 탐했죠. 그녀의 웃음 뒤에 숨은 자격지심과 탐욕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원에서 정원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저에게 서연이 다가왔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감싸더니 어머님은 정원에만 계시니 아버님께서 외로워하실 것 같다고 자기가 대신 잘 모시겠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제 유일한 안식처를 지옥으로 만든 서막이었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잔인하게 저를 몰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오래 참아야 했는지 참았던 선함이 결국 어떤 복수로 돌아올지도 말이죠.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온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준호가 그녀를 처음 소개하던 날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더군요. 아들은 그녀의 순수함에 반했다고 했지만 저는 첫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녀의 소나귀에서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너무 세게 잡는 악력이었죠. 마치 놓치지 않겠다는, 빼앗아 오겠다는 의지 같은 것 말입니다.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명문가의 위신을 지켜야 한다며 남편이 고집했죠.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게 인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평생 어머님을 잘 모시겠다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완벽한 며느리처럼 굴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신혼 초 몇 달간은 평온했습니다. 서연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렸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죠. 하지만 저는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새벽에 나가 해질녘까지 흙을 만지작거렸죠. 정원사와 함께 새로운 꽃밭을 만들고 온실에 희귀한 난초를 들여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원사가 제게 특별한 장미 품종을 소개해줬어요. 밤에만 피는 꽃이라며 달빛을 받으면 은은한 향기를 풍긴다고 했죠. 우리는 그 장미를 심을 자리를 의논하며 온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나타났어요. 차를 가져왔다며 쟁반을 들고 온실로 들어오더니 우리 사이의 분위기를 훑어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원에만 계시니 아버님께서 외로워하시겠다고
자기가 대신 아버님을 잘 모시겠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를 저는 느낄 수 있었죠. 제 자리를, 제 영역을 잠식하기 시작한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원에만 계신다는 표현, 아버님께서 외로워하신다는 뉘앙스. 마치 제가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관심이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살며 저는 그저 집안을 관리하는 관리인 같은 존재였을 뿐이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남편 방에 직접 아침 식사를 차려 들어갔습니다. 평소 제가 하던 일이었죠. 저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사가 이미 와서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 표정이 안 좋다며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다고 그저 잠을 설쳤을 뿐이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서연의 침범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식사를 챙기는 것을 넘어 남편의 서재 정리까지 맡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며느리가 기특하다며 칭찬했습니다. 반면 저는 점점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갔죠. 아침 식탁에 앉아도 남편과 서연이 나누는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정원만이 제 영역이었습니다. 서연은 정원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정원사는 여전히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는 새로운 품종을 들여놓을 계획을 짰고 내년 봄에 열릴 정원 파티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서연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일부러 정원을 제게 내줬던 거죠. 저를 그곳에 가두고 저와 정원사의 관계를 빌미로 삼을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녀의 자격지심은 명문가 출신인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가장 쉬운 방법은 저를 부도덕한 여자로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정원사가 제 어깨에 묻은 나뭇잎을 떼어주던 순간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행동이었죠. 그런데 서연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을 뿐이죠. 하지만 그날 저녁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시라고, 남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제 유일한 안식처였던 정원이 이제는 저를 올가맬 족쇄가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서연의 공격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이지 않았지만 끈질겼죠. 그녀는 제가 정원에서 정원사와 시간을 보낼 때마다 아들 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많이 외로우신 것 같다고, 자기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부족한 것 같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더군요. 준호는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을 겁니다. 어머니를 위해 애쓰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겠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앉으라고 하더니 어머니 요즘 정원에만 너무 계시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도 외로워하시고 서연이도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라고 했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제게 관심을 보이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외롭다니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가 어떤 속셈인지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저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대답했죠.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고 저는 홀로 남아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 후로 서연의 감시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원으로 나가면 어느새 창가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원사와 대화를 나누면 곧바로 차를 가져온다며 끼어들었죠. 어머님, 너무 오래 서 계시면 허리에 안 좋으시다며 집으로 들어가시라고 권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그 눈빛은 제게서 정원을 빼앗으려는 의도로 가득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원사가 희귀한 야생화 씨앗을 구해왔다며 제게 보여줬어요.
저는 기뻐하며 어디에 심을지 함께 의논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정원으로 나와 정원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가보시라고 어머니께서 쉬셔야 할 것 같다고요. 정원사는 당황스러워하며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원사가 떠난 뒤 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요. 정원사는 고용인일 뿐인데 너무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다고 했죠.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원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라고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이미 확신을 봤거든요. 서연의 말을 믿고 있다는 확신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분노보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무리 결백해도 서연이 만들어내는 의심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녀는 제 모든 행동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외로움을 달래는 위험한 행동이 되었고 정원사와의 대화는 부적절한 관계로 비춰졌어요. 병든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서연이 더욱 살갑게 굴수록 그는 며느리가 기특하다며 칭찬했죠. 아들은 어머니보다 아내의 편을 들었고 저는 점점 이 집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제 영역이었던 정원조차 이제는 감옥이 되어 갔어요.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원에서 홀로 장미가지를 다듬고 있는데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마치 자기는 순수하게 걱정만 하는데 제가 오해하는 것처럼 꾸몄죠. 저는 그녀의 연기를 똑똑히 봤습니다. 눈은 웃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걱정하는 모습을요.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폭발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의 가면을 벗겨내고 진실을 밝혔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명문가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오래된 가르침이 저를 묶어뒀거든요. 며느리와 싸우는 시어머니라는 낙인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제 방을 정리한다며 허락도 없이 들어왔고 제 옷장을 뒤지기도 했죠. 무얼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제 삶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저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 정원에서, 제 아들에게서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연의 탐욕은 제가 물러설수록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격할 때가 왔다고요. 제가 평생 공들여 키운 밤의 여왕이라는 꽃이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한여름 밤에만 피어나는 희귀한 품종이었죠. 꽃이 피면 은은한 달콤함과 신비로운 향기가 정원 전체를 감쌌습니다. 올해도 그 꽃이 필 시기가 다가왔고 저는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오랜 지인들을 초대해 제 정원의 자랑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파티 준비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원사와 함께 정원 곳곳을 손봤고 조명을 설치하고 테이블을 배치했죠. 서현도 도와주겠다며 나섰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건 제 영역이니까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걸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날만큼은 제가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그날 밤이 왔습니다. 밤에 여왕이 활짝 피어났고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제 정원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손님들을 안내하며 각각의 꽃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줬죠. 그 순간만큼은 명문가의 며느리도 무시당하는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자신의 세계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 손님이 제게 축배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가꾼 주인을 위해 건배하자고 했죠. 다른 손님들도 동의하며 잔을 들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침내 제 노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나왔어요.
손님들이여 잠깐만요. 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서연은 밝게 웃으며 정원사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름다운 정원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저분의 땀과 열정이라고 우리 모두 정원사님께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죠. 정원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이끌어 단상으로 데려갔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정원사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파티가 제 순간이 단 몇 마디로 무너져 내렸어요. 사람들은 이제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돈만 대고 실제 일은 하지 않은 주인, 젊은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주책 없는 늙은 여자. 그런 시선들이 느껴졌죠.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저는 정원에 홀로 남았습니다. 밤의 여왕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만 그 향기가 더 이상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서연의 한마디가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제 자존심을, 제 자리를, 제 영역을요. 그날 밤 저는 온실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년 전 한 수집가에게서 얻은 희귀한 흑장미 씨앗이 있었죠. 검은 꽃잎을 피운다는 그 장미는 키우기가 매우 까다로워 아직 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 씨앗을 꺼내 들었어요. 손 안에 작고 검은 씨앗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서연이 제게서 모든 걸 빼앗으려 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이죠. 흑장미는 어둠 속에서도 피어난다더군요. 저의 복수도 그럴 겁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정원사가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며칠간 쉬어도 좋다고 제가 혼자 정리하겠다고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분노와 수치심으로 미칠 것 같았죠. 하지만 그 감정들을 사귀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흑장미를 심으며 생각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참기만 하면 짓밟힌다는 것도 배웠다고요. 서연은 제 선함을 약점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그 선함이 얼마나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줄 차례였죠.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계획을 짰습니다. 서연을 직접 공격하는 건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들도 남편도 그녀의 편이니까요. 그렇다면 그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심리전이었죠. 서연의 의심을 역이용해서 그녀가 스스로 실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먼저 박 집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20년을 일한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박 집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그건 위험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죠. 며느님과 정면으로 부딪히면 사모님께서 더 곤란해지실 겁니다. 라고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장난이 아니라 제 자신을 되찾는 전쟁이라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박 집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을 모신 세월이 길었으니 이번 한 번만 돕겠다고 했죠. 우리는 온실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이 정원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그녀가 정원사를 회유하려 할 거라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제 추측이 맞다면 그 증거만 있으면 충분했죠. 설치 작업은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 박 집사와 저는 온실 구석 식물 화분 뒤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어요. 배터리는 일주일은 거뜬히 버틸 수 있었고 목소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도록 설정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녹음기를 확인해 보니 아직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서연은 정원에 잘 나오지 않았고 정원사도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저는 조바심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정원사가 온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서연이 나타났어요. 저는 2층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정원사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며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죠. 정원사는 황당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서연은 계속 설득하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파일을 재생하자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원사님, 이건 그냥 부탁이에요. 어머님께서 요즘 정원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만 알려주시면 돼요. 라고 그녀가 말했더군요. 돈을 주겠다고 이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꼬드기는 목소리였죠. 정원사는 거절했습니다. 그건 할 수 없다고 사모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적어도 어머님께서 정원사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증언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고 회유했죠. 녹음 파일을 들으며 저는 분노보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 추측이 맞았다는 안도감이요. 서연은 제게 위험한 감정이라는 낙인을 찍으려고 정원사까지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원사는 끝까지 거절했고 그 대화는 고스란히 녹음됐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죠. 문 앞에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 집사님, 이 밤에 여기서 뭐 하세요? 하고 그가 물었어요. 박 집사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온실 난방 시스템이 고장나서 점검 중이라고 내일 아침까지 고쳐야 해서 사모님께서 직접 나오셨다고 말했죠. 준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그럼 빨리 끝내시라고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크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박 집사는 식은땀을 닦으며 아슬아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제 손에는 서연의 모든 계략이 담긴 녹음 파일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복수는 소리 없이 움츠린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응징의 날을 정했습니다. 남편의 서재에서 열리는 가족회의였어요. 원래는 집안의 재산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지만 저는 그날을 제 무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현도 참석할 예정이었고 준호도 물론 있을 거였죠. 회의 당일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방에 차를 가져다 주며 여전히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서류를 검토하느라 바빴고 박 집사는 조용히 제 눈빛을 살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냈죠. 오후 3시 서재에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이 재산 분배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재산은 준호에게 가고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더군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 차례가 아니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의 설명이 끝나고 준호가 몇 가지 질문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서연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죠.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저와 정원사가 정원에서 대화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장면들이었지만 서연은 마치 중대한 증거라도 되는 양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요즘 정원사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신다고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죠.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편도 인상을 찌푸렸어요. 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집안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어머님께서 외로우신 건 이해하지만 이건 도를 넘은 것 같다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승리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서연의 목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어요. 정원사님, 이건 그냥 부탁이에요. 어머님께서 요즘 정원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만 알려주시면 돼요. 라는 그녀의 목소리가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돈을 주겠다는 제안, 정원사를 회유하려는 말들, 그리고 저를 부도덕한 여자로 몰려는 계획까지 모두 들렸습니다.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고 남편은 손을 떨었죠. 녹음이 끝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변명을 시작했어요. 이건 오해라고 그저 어머님을 걱정해서 한 일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당신은 내 정원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그곳은 내 영혼이 깃든 곳이지. 당신처럼 더러운 사람이 디딜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았던 세월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겨눴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지만 저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박 집사가 문을 열어줬고 서연은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갔죠. 그날 밤 저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흙장미의 싹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참은 세월이 결국 칼이 됐다는 걸 저는 그날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응징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승리의 여우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들어오자마자 그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들었는데도 아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준호는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저 집안을 걱정한 것뿐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빌미를 주셨으면서 왜 서연이만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고. 외로우시면 자기한테 얘기를 하셨어야 하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녹음까지 들려줬는데도 아들은 아내의 편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위험한 감정을 가진 어머니, 젊은 남자와 지나치게 가까이 지낸 어머니. 그게 아들이 본저였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을 쏟아냈습니다. 서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냐고. 명문가에 시집와서 적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셨냐고 했어요. 그녀가 가끔 실수를 해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어머니는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실수? 그게 실수로 보이니?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의심받을 행동을 하셨다고. 서연이는 그저 방어한 것뿐이라고 우겼죠. 저는 허탈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까지 맹목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남편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더군요. 자기가 어리석었다고, 시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런 며느리를 위로했어요. 괜찮다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더군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연은 또다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고 남자들은 그 연기에 넘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악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 젊은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추악한 늙은이로요. 며칠 후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재로 들어가자 남편은 차갑게 말했어요. 앞으로 서연이에게 좀 더 관대하게 대하라고. 며느리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사는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죠.
저는 반발했습니다. 정원사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오히려 서연의 회유를 거절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집안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가 떠나야 한다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죠. 정원사가 떠나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죄송하다고 자기 때문에 사모님께서 고생하신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정원을 마지막으로 돌아보고는 조용히 문을 나섰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1차 응징은 실패했다는 것을요. 진실을 밝혔지만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고립되었고 서연은 피해자 행세로 동정표를 얻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원망했고 남편은 저를 문제아 취급했죠. 밤마다 저는 정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참은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참지 않은 게 잘못이었을까요? 흑장미는 자라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어요. 서연은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은 조롱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없다는 걸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요. 1차 응징이 실패했다면 2차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자비가 없을 거예요. 아들의 배신은 제 마음속 마지막 남은 자비심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덕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1차 응징은 서연의 계략을 폭로하는 정의의 영역이었다면 2차 응징은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모든 것을 빼앗는 파멸의 영역이 될 거였습니다. 저는 박 집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사모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라고 그가 말했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을 리가 없죠. 제 아들이 저를 버렸는걸요. 라고 대답했어요. 박 집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서연의 과거를 조사해달라고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을 거라고 명문가에 시집 오기 위해 감춘 비밀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 집사는 망설였어요. 사모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개인정보를 파헤치는 건 이라고 말하다 말았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자비는 여기까지라고 이제부턴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어요. 박 집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부탁해보겠다고 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집사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가져왔어요. 안에는 서연의 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전 그녀는 사채를 끌어다 썼더군요.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증거도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연은 한때 유흥업소에서 일했더군요. 고급 클럽이었지만 명문가 며느리로서는 절대 숨겨야 할 과거였죠. 사진도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은 젊은 시절의 서연이 손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요. 서류를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론 서연이 불쌍하기도 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과거를 숨기고 명문가에 들어와선 저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붙였으니까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서류를 무기로 쓰겠다고요. 서연이 제게서 모든 걸 빼앗으려 했다면 저도 그녀에게서 모든 걸 빼앗을 겁니다. 며느리 자리도 아들의 사랑도 이 집에서의 안전도요. 다음 날부터 저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공개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타이밍과 장소 그리고 방법까지 모두 계산해야 했습니다. 서연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죠.
자발적으로 떠나든지 아니면 모든 게 폭로되는 걸 감수하든지요. 흑장미가 드디어 첫 봉오리를 맺었습니다. 검붉은 색이 밤하늘 아래서 더욱 어둡게 빛났어요. 저는 그 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한번 돌아서면 얼마나 무서운지 서연은 곧 알게 될 거라고요. 박 집사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러시겠습니까? 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 자비는 다 타버렸어요. 라고 말했죠. 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제 곁에 서 있어 줬어요. 준호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중 누굴 선택할 건지 물을 거예요. 만약 아내를 선택한다면 둘 다 이 집을 떠나야 할 겁니다. 그게 제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였죠.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변했더군요. 예전의 온화한 표정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 남았어요. 참았던 세월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세월이 복수가 되어 돌아갈 차례였죠. 응징의 날을 정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었고 박 집사도 식사 준비를 도우며 자리에 있을 예정이었죠. 저는 그날 아침부터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일과를 보냈습니다. 정원을 거닐고 흑장미에 물을 주고 마지막 확인을 했어요. 저녁 6시 식탁에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은 상석에 앉았고 준호와 서연이 그 옆에 자리했죠. 저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 집사가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고 평범한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모두의 눈길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봉투를 서연 앞으로 밀었죠.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열어보세요. 라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고 안에 든 서류와 사진들을 꺼냈죠. 첫 장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이란다. 라고 말했죠.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사체 기록, 유흥업소 근무 증명서, 그리고 그곳에서 찍은 사진들. 모든 게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도 서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부모님 빚 때문이었다고, 젊어서 한 실수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과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문제는 그걸 숨기고 이 집에 들어와선 나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려 했다는 거예요. 라고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라고 그가 말했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무한 건 누구니? 내가 아들을 위해 평생 참아온 게 너무한 거야? 아니면 며느리가 나를 짓밟으려 한 게 너무한 거야? 라고 물었죠.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라고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선택하세요. 스스로 이 집을 떠나든지 아니면 이 모든 게 사교계에 알려지든지요. 라고 했죠. 서연은 울먹이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내의 과거와 어머니의 분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죠. 저는 준호에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해라. 이 여자를 데리고 함께 나가든지 아니면 혼자 이 집에 남든지.
라고요.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이러실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비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했죠. 선한 사람이 한 번 돌아서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야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식탁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집사가 조용히 물을 따르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서연은 계속 울고 있었고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저는 그 모든 풍경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참았던 세월이 마침내 칼이 되어 돌아왔고 이제 그들은 그 칼날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을 떠나보내기로 한 거였죠. 아내 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승리한 기분이 들어야 했지만 묘하게 공허했어요. 제가 원한 건 정말 이게 맞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이 집에 들어올 때도 별로 없었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저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졌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행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덧붙였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택시가 그녀를 태우고 떠나는 걸 저는 2층 창문에서 지켜봤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준호를 불렀어요. 서재로 들어간 아들은 1시간 뒤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준호의 경영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한 거였죠. 아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집안에 소동을 일으킨 책임을 물은 겁니다. 준호는 작은 자회사로 좌천됐습니다. 본사의 이사 자리에서 지방 공장의 관리직으로 밀려난 거였어요. 아들은 제게 원망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이제 만족하냐고 말했죠. 저는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선택했다. 어머니보다 아내를 믿었고 진실보다 거짓을 택했다.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과거가 사교계에 은밀하게 퍼져나간 거였죠. 제가 직접 퍼뜨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밀은 결국 새어나가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명문가 며느리가 알고 보니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 역시 집안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저는 그 소문들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변호할 마음도 소문을 막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녀가 저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것처럼 이제 그녀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무심해졌습니다. 서현 사건 이후로 그는 저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에도 신문만 보고 저녁엔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우리 부부 사이엔 이제 침묵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주말마다 집에 왔지만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에게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떠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거였죠. 박 집사만이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을 하며 가끔 제게 물었어요. 사모님 괜찮으신가요? 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진심의 편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자의 편이라는 것을요. 제가 참았더라면 서연에게 짓밟혔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반격했더니 가족을 잃었어요. 어느 쪽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지금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흑장미가 완전히 피어났습니다. 검붉은 꽃잎이 밤하늘 아래 더욱 어둡게 빛났어요.
아름답지만 가시투성이인 그 꽃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꽃처럼 됐구나. 강해졌지만 외롭고 살아남았지만 상처투성이구나. 라고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서연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정원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죽은 것 같은 고요였죠.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새로운 정원사를 고용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꽃을 가꾸고 잡초를 뽑고 나무를 다듬었죠. 그 시간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지킨 게 뭘까요? 정원? 자존심? 아니면 공허한 승리? 남편은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어요. 가족 간의 불화가 그를 더 병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준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왔습니다. 의무적인 방문이었죠. 그는 아버지 방에만 들어갔다 나갔고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오후였습니다. 박 집사가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서연에게서 온 거였습니다. 편지를 열자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죠. 어머님, 제가 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이기지 못하셨어요. 우리 둘 다 잃었습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졌습니다. 며느리를 몰아냈지만 아들도 잃었죠. 정원을 지켰지만 가족은 무너졌어요. 승리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흙장미를 보러 온실로 갔습니다. 꽃은 여전히 피어 있었지만 예전처럼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검붉은 색이 피를 떠올리게 했죠. 제가 흘린 피, 서연이 흘린 피, 우리 모두가 흘린 피요. 저는 흙장미 꽃잎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참았던 서남이 결국 이렇게 돌아왔구나. 라고요. 복수는 달콤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정의를 구현했다고 생각했는데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어요. 정원을 거닐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도 용기지만 참지 않는 것도 용기라는 걸요.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참지 않는 쪽을 택했고 그 대가로 가족을 잃었죠. 남편이 창가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원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박 집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정원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제가 이긴 걸까요? 아니면 진 걸까요? 서연은 떠났지만 저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제 것이지만 이제 그 정원이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정원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저는 혼자였습니다. 텅 빈 정원에는 새소리 대신 정막만이 감돌았죠.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어요. 참았던 서남이 복수로 돌아왔지만 그 복수의 결말은 이렇게 쓸쓸하구나. 라고요. 승리의 대가가 지독한 고독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원은 또다시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고 흙장미는 여전히 피고 졌어요.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정원을 거닐었고 매일 같은 고독과 마주했습니다. 어느 날 문 앞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원사가 남긴 거였어요. 쪽지가 붙어 있었죠. 사모님 건강하세요.
정원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짧은 글귀였지만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화분을 들고 온실로 갔습니다. 작은 다육식물이 심어져 있었는데 생명력이 강한 품종이더군요. 정원사는 제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혼자서도 살아남으라고요. 남편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죽음이었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지만 저는 그저 의무적으로 인사만 받았습니다.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무심한 시선을 견딜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준호는 장례식 후에도 저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산 정리가 끝나자마자 다시 지방으로 돌아갔어요. 제게 남긴 건 차가운 눈빛뿐이었죠. 어머니와 아들은 이제 남남이 되었습니다. 서연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도시로 가서 작은 가게를 차렸다더군요. 재혼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움도 아니고 동정도 아닌 그저 먼 사람을 바라보는 느낌이었죠. 정원은 이제 완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침범하지 않았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서 모든 꽃을 가꾸고 모든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정원이 제 유일한 친구가 되었으니까요. 박 집사도 은퇴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가 말했어요. 사모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글쎄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라고요. 그렇게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큰 저택에 아름다운 정원에 하지만 텅 빈 삶 속에요. 위험한 감정은 사라졌지만 그 감정이 남긴 상처와 복수의 기억은 제 정원에 영원히 뿌리내렸습니다. 흑장미는 매년 피어납니다. 그 검붉은 꽃잎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참았던 선함이 복수로 돌아왔지만 그 복수가 제게 남긴 건 무엇일까요? 승리? 아니면 고독? 정해? 아니면 공허함? 이제 이 정원은 아름답지만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성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성체의 여왕이 되었지만 신하도 백성도 없는 외로운 여왕이에요. 때때로 생각합니다. 다르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창밖으로 정원이 보입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고요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참았던 선함이 결국 이렇게 돌아왔구나.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어. 쓰디쓴 승리만 남겼을 뿐이야. 라고요. 그렇게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서연은 자리를, 준호는 어머니를, 그리고 저는 가족을요. 정원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흑장미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해요. 아름답지만 슬픈 광경입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혼자일 겁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